세상이 변하고 또 변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은 분단. 우리 모두의 염원인 통일의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희 채널은 통일, 역사에서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그 해답을 역사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저희와 함께 역사를 통해 통일의 해답도 찾고 또 다른 재미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이야기 시리즈로 세계 최강의 국가라 자부하는 미국의 탄생 이야기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미국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 하나의 국가가 어떤 과정을 통해 탄생하는지, 역사를 움직이게 한 민심의 파워는 어느 정도였는지, 그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길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탄생은 한마디로 민심의 폭발로 시작됐습니다. 화가 난 민심이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움직이게 한 거죠. 화가 나면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죠? 그럼 누가 왜 그들을 열받게 했을까요? 7년 전쟁은 1756년부터 1763년까지 7년간 북미, 유럽, 인도 등지에서 벌어진 세계 전쟁입니다. 한마디로 18세기의 세계 대전인 거죠. 유럽의 강국들이 모두 얽혀있는 터라 각 국가마다 복잡하고도 질긴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탄생의 핵심 프랑스와 영국으로 이야기를 좁혀보겠습니다. 당시 북미 대륙에선 영국과 프랑스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신경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두 나라의 역사는 우리와 일본의 역사처럼 질기고 질긴 긴 역사를 자랑하는 인연인 셈이죠. 두 나라 모두 북미 대륙을 한 평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땅 따먹기를 하면서 점점 영토를 넓혀가던 중 결국 두 나라는 북미 땅에서 7년이란 세월 동안 박터지게 싸우게 됩니다. 7년의 길고 긴 싸움 끝에 영국이 승전보를 울렸습니다. 북미에서 프랑스 식민지의 중심지인 퀘벡을 비롯해 대부분의 지역을 영국 땅으로 만들었고, 대서양의 프랑스 해군을 격파하면서 이때부터 해군력 1위의 위엄을 지켜나갑니다. 그러나 승전보는 올렸지만 국가 재정은 개털이 되고 맙니다. 국채 발행을 통해 늘어난 부채가 7년 전쟁이 끝났을 때 1억 3천만 파운드, 이는 세수 총액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리처드 그랜빌 내각은 대가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돈이 없으니 돈을 걷자! 바로 식민지의 과세, 즉 세금 인상을 때려버립니다. 일단 영국군의 일부를 미국에 주둔시키고 그 비용을 식민지 개척민들에게 전가하는 방법입니다. 식민지 과세에 대해 영국 본국에서는 반대가 거의 없었습니다. 영국이 식민지에 새로 부과한 각종 세금은 민심의 심기에 불을 지릅니다. 7년 전쟁으로 막대한 전쟁 비용을 지출했고, 이를 식민지에 합당한 방법으로 충당하기 위해 각종 법들을 무더기로 만들어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자 식민지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동의 없이 이 법들이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철폐를 요구하고 나섭니다. 증세 수혜자인 국채 보유자가 영국 본국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13개 식민지에서 영국 의회에 대표가 선출되지 않자 더욱 강하게 반발하고 결국 영국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이어집니다. 영국 제품은 개나 줘라! 개나 줘라! 또 일부 과격주의자들은 자유의 아들들이란 비밀 결사를 조직하여 영국 세무원들을 야밤에 후두려 패기도 했습니다. 거센 반발에 쫄린 영국은 부득이하게 인지법을 철폐했지만 이미 고조된 반영국 분위기는 다시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죽도록 싸워 이긴 것의 결과가 세금 인상이냐는 식민지의 거센 반발은 결국 전쟁 선포로 이어집니다. 예나 지금이나 무차별 세금 인상은 누군가의 기분을 다운시키는 모양입니다. 미국 독립전쟁의 서막은 이렇듯 7년 전쟁의 승전보를 울린 영국이 식민지에 때린 세금 폭탄으로 인한 민심의 깊은 빡침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그 기폭제가 된 중심 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미국 독립전쟁의 기폭제가 된 보스턴 차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국은 미국 식민지의 상인에 의한 차에 밀무역을 금지시키고 이를 동인도 회사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관세법을 만듭니다. 여기서 잠깐! 동인도 회사란
인도양, 동아시아에 대한 모직물 시장 및 향료 등 독점 무역을 목적으로 세워진 영국의 치커 회사인데 영국의 아시아 무역과 인도 재배를 주도한 특권적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도 잘 아는 보스턴 차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 차가 이 차가 맞느냐? 맞습니다. 맞고요. 그 당시에 이놈의 차가 얼마나 귀했냐 하면 원기 회복, 질병 치료, 약품 그리고 휴식과 대화의 시간 속에서 릴렉스를 주는 그야말로 엄청난 생활 필수품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1767년에 제정된 타운센트법은 식민지로 들어오는 인도산 차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1770년 보스턴 시민과 보스턴의 영국 주둔군과의 사이에 벌어졌던 충돌 사건인 보스턴 낙살 사건으로 이 법이 철폐되면서도 이 조항만큼은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식민지에서는 차값이 상승하게 되고 자연스레 차의 밀무역이 성행하여 밀수업자들이 큰 돈을 벌게 됩니다. 문제는 1773년 영국이 동인도 회사에 식민지로의 모든 차 수출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고 수출 관세를 면제해주면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되자 동인도 회사의 차가 밀수품보다도 가격이 낮아져서 식민지 차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차 무역으로 돈을 벌던 미국 상인들 결국 파산하게 되겠죠. 식민지 자체에 대한 간섭에 슬슬 짜증나기 시작한 보스턴 시민들, 불만은 단결로 이어져 영국산 차에 대한 대대적인 불매운동이 벌어집니다. 이로 인해 영국에서는 상업이 침체되고 선박회사가 부도나고 실업자가 생겨납니다. 차를 싣고 필라델피아와 뉴욕에 도착한 동인도 회사 배들은 짐도 풀지 못하고 항구를 떠나야 했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규모가 컸던 동인도 회사는 400만 파운드 이상의 차를 중국과 인도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했는데 1770년부터 경영 부실과 식민지의 불매운동, 밀수 등으로 파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자 이 회사가 망하면 제일 크게 손해를 보는 사람들 가만히 구경만 했을까요? 당시 영국 의회 의원 다수가 이 회사에 주주로 투자하고 있었기에 동인도 회사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잔머리를 굴리던 끝에 회사의 창고에 쌓여있던 차의 가격을 식민지에서 밀수입하고 있는 네덜란드 차 가격보다 훨씬 싸게 함으로써 차에 대한 세금을 증오하는 식민지인들을 다독거리고 회사도 살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보스턴의 총독이었던 허치슨이 자신의 두 아들을 보스턴 차의 독점 상인으로 명합니다. 이런 형태의 판매 독점은 다른 상품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세금의 문제라기보다는 상권의 문제였기 때문에 식민지 상인들은 허치슨 총독에게 항의를 합니다. 하지만 귀를 닫아버리는 허치슨, 곧 인디언 분장으로 습격할 이 무서운 사람들을 놀라봤던 거죠. 1773년 12월 16일 모구 원주민으로 분장한 상인들은 항구에 정박 중이던 세척의 동인도 회사 소속 영국 상선에 올라 배에 쌓여있던 342개 차 상자를 바다에 수장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보스턴 차 사건입니다. 보스턴 차 사건으로 뚜껑 열린 영국은 수장된 차 대금과 세금을 변상하지 않으면 보스턴 항구를 봉쇄하겠다며 보스턴항 법안을 제출하고 사건 주모자들도 영국으로 압송하여 재판하겠다는 일련의 강제법을 통과시킵니다. 이어 수천 명의 영국군과 전함을 보스턴에 증파하고 이로써 식민지의 자치는 철폐됩니다. 7년 전쟁의 결과 재정 파탄의 대안을 식민지의 세금 폭탄으로 해결하려 했던 영국, 결국 미국 독립의 시작은 돈, 세금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자유에 대한 절실함보다는 영국이 식민지에 부과한 각종 세금이 결정적인 계기였던 것입니다. 북미 식민지에 영국 의회가 처음 적용시킨 세법은 1764년 사탕세법, 식민지로 가는 당밀, 설탕과 같은 식품에 대한 세금인데 문제는 세금을 지금도 귀한 금으로 내야 했다는 겁니다. 그 이듬해에는 문서에 찍는 도장에 부과하는 인지세가 도입되었는데 이도 금으로 납부해야 했다는데요. 식민지 상인들의 반발로 인지세는 폐지되었지만 새로운 상품에 대한 관세가 추가되고 영국 상인들이 상권을 독점하게 되면서 식민지의 불만이 점점 커져갑니다. 그러다 보스턴차 사건이 발생했고 식민지의 자치는 철폐되었습니다. 한편
식민지에서는 13개 주의 대표가 이 문제를 논의하여 민병대가 결성됩니다. 이 중 70명의 민병대가 영국군에 대항했고 영국군은 해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말을 들어먹질 않는 민병대, 총이 발사되었고 마침내 미국 독립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7년 후 식민지의 승리로 미국이 탄생됩니다. 전 세계가 중세 봉건 시대의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 그 비전을 갖고 세계사에 유례없는 최초의 자유민주 국가를 탄생시킨 비결은 바로 사람 마음 무서운 줄 모르고 대가리 굴리던 영국의 자만과 시민의 힘, 피플 파워였음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그 역사적 비밀의 이면을 하나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지난 시간 미국의 독립혁명의 불씨가 된 보스턴차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민심의 힘이 얼마나 후덜덜한지 잘 알겠고요. 이제 영국과 식민지 미국의 본격적인 대결, 미국 독립전쟁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애국심과 총만이 있었던 오합지졸 민병대가 어떻게 당시 세계 최강의 정규군 영국군에 맞서 싸웠는지, 전투 경험 전무, 식량의 보급도 어려웠고 가장 중요한 무기, 대포, 탄환 부족 등 모든 면에서 열세를 딛고 어떻게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는지 그 미스테리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독립전쟁의 시작은 보스턴의 매사추세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은 매사추세츠의 자치령을 폐기하고 이에 격분하면서 각지에서 민병대가 결성되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4개 연대가 보스턴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보스턴 주둔 영국군을 점점 위협해오는 민병대를 보니 영국은 열이 오를 대로 오릅니다. 1775년 4월 18일 영국은 700명의 병력을 파견합니다. 콩코드에 있는 민병대 무기 창고를 제압하고 민병대를 무장해제시켜라. 그러나 이를 재빨리 눈치챈 식민지 독립파의 폴 리비어가 렉싱턴으로 바람같이 달려오고 영국군이 곧 쳐들어옵니다. 민병대는 군수물자의 대부분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고 영국군의 작전계획 세부 사항을 입수하고 영국군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렉싱턴의 민병대 소집 인원은 꼴랑 77명. 영국군 700명을 상대해야 하는 스파르타, 아니 77명의 민병대. 4월 19일 아침 영국군이 렉싱턴의 초지에 도착하고 전투는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뜨자 총성이 울리고 수적으로 열세였던 민병대는 잽싸게 철수하려는데 몇 시간 후 콩코드 근처 노스브리지에 있던 다른 패트리어트 병력이 영국군에 큰 타격을 입히자 상황은 뒤바뀌고 영국군은 보스턴으로 주랭랑을 칩니다. 카르마, 나 살려라! 퇴각하는 영국군을 가만히 둘 민병대가 아닙니다. 반격은 시작되었고 19명의 장교와 250명의 병사가 죽거나 부상당했습니다. 77대 700의 대결에서 스파르타, 아니 민병대가 승리를 거둔 렉싱턴 콩코드 전투. 미국 독립전쟁의 서막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1776년 7월 4일 대륙 회의는 미국 독립선언문을 선언하고 야심차게 캐나다 원정을 추진했지만 처참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전력을 보강한 영국군의 공세에 미국 독립군은 연전 연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1776년 8월 27일 롱아일랜드 전투에 치면서 뉴욕을 내줬고 10월 28일 화이트 플레인스 전투, 11월 17일 워싱턴 요새 공방전 등에서 연이어 패배하면서 국력이 약했던 미국으로서는 독립전쟁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1776년 9월 19일부터 약 한 달간 벌어진 뉴욕주 세로토가 전투에서 반전이 벌어지는데 이 전투에서 영국군은 440명이 전사하고 690명이 부상당했으며 6천여 명이 항복했습니다. 반면 대륙군의 손실은 90명 전사, 240명 부상에 그쳤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의 열강들은 세로토가 전투 이후 미국 독립 세력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그들과 함께 영국과 전쟁을 벌이기로 결의하면서 미국 독립전쟁은 큰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미국 독립군이 세계 최강의 정규군 영국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조지 워싱턴을 만났을 때만 해도 오합지졸이었던 민병대가 길고 긴 대영 제국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점차 대륙군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첫째, 총이 달랐습니다. 민병대는 강선이 있는 롱라이플을 사용했는데요. 강선에 의해 총탄이 회전하면서 안정적으로 명중률을 향상시키고 회전하는 총탄 자체가 강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둘째, 게릴라 전술을 잘 활용했습니다. 민병대는 특히 게릴라전에 능했는데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는 좋은 전술입니다. 디스파이어 적에게 타격을 준 뒤 바로 후퇴하는 전술을 많이 썼습니다. 그 마지막은 바로 똑똑한 인재의 활용으로 승리를 이끌 수 있었는데요. 민병대는 사냥과 인디언과의 전쟁에서 잘 훈련된 명사수, 이른바 샤프슈터들을 통해 영국군의 장교와 가장 큰 화력인 포병을 먼저 요격하는 방법으로 영국군의 지휘체계를 무너뜨리고 화력의 열세를 극복하였던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 독립전쟁의 시작은 매사추세츠 자치령 폐기에서 시작되었는데 여기서 매사추세츠가 갖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1775년 전쟁이 일어나기 150여 년 전 1620년 9월 영국 청교도 102명과 선원 30명을 태운 메이플라워호가 영국 플리머스 항구를 출발합니다. 왜? 영국의 종교 탄압과 신분 차별을 피해 바로 매사추세츠로 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66일의 긴 항해 끝에 도착한 청교도인들은 배 내리기 전 메이플라워 서약을 맺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의 성문 헌법으로 그 서약서의 내용은 자주적인 식민 정부를 수립하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행정을 운영하며 공정하고 평등한 법률을 제정하고 준수하겠다. 이후 매사추세츠가 잉글랜드에 속했어도 식민지 주민들은 영국의 통치에 가끔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교회의 종교 박해를 피해 식민지에 정착한 청교도인들은 원주민의 도움으로 겨울을 나고 농사를 짓고 이곳에 정착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150년 후 영국이 매사추세츠 자치령을 폐기하게 되고 매사추세츠의 시민들은 반영국 의식이 극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립전쟁의 서막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정규군 영국의 총칼을 이겨낸 진정한 힘은 바로 자유롭고 평등한 그리고 새로운 나라에 대한 열망이었던 것입니다.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지난 시간 우리는 세계 최강의 영국에 맞서 싸운 민병연합군의 위대한 승리를 보았습니다.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에 대한 열망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뜨거운 열망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나라를 꿈꿨던 사람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통일 역사에서 길을 묻다. 오늘은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이 왔으며 그들은 무엇을 이루어냈는지 새로운 인종과 미국화의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미국 탄생 이야기 제3편 새로운 인종의 탄생,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이란 이름은 사실 16세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의 탐험가이자 지도학자인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사람은 1497년부터 1503년까지 신대륙을 여러 번 항해합니다. 베스푸치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신세계란 책을 쓰는데 1507년에 독일의 지도학자인 마르틴 발트제 윌러는 세계 지도를 만들면서 신세계를 발견한 아메리고의 이름을 따 이 땅을 아메리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신세계에는 어떤 사람들이 건너갔을까요? 1607년 버지니아 제임스 강에 105명의 사람들을 태운 배가 도착합니다. 이 배는 영국 국왕 제임스 1세가 식민지 사업 건설을 위해 인가를 내준 런던 주식회사의 배였습니다. 선원을 포함해서 상류사회 신사도 있었지만 대부분 가난한 빈농과 죄인들이 주를 이루었죠. 이들은 이 새로운 땅에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제임스 강을 거슬러 어느 좋은 땅에 자리를 잡고 이곳을 제임스타운이라 명했습니다. 바로 이곳이 북아메리카 최초의 영국 식민지가 되겠습니다. 어렵게 자리는 잡았지만
먹고 사는 일이 그리 쉽지 않았죠. 제임스타운은 원주민이었던 인디언의 습격을 받지 않으려고 선택한 지형인데, 아니 이게 무엇이다냐? 조수가 강하고 습지에다가 음료에는 염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고,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버텼는디 진짜 후달리는 건 말라리아와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냥 절망의 나날이었죠. 정착한 지 불과 반년 만에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이주민의 절반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인간은 강하다고 하죠. 대단한 인물이 짜잔 하고 나타납니다. 이 인물이 누구냐? 존 롤프라는 사람인데, 그가 인디언의 딸 포카혼타스와 결혼을 합니다. 사랑을 했는지 살기 위한 선택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장인 어른인 인디언 추장에게 담배를 선물 받습니다. 옥수수로 간신히 연명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담배는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존 롤프는 담배 재배를 성공시키고 담배는 버지니아 식민지의 전략적 수출 작물이 됩니다. 담배 소비량이 높아짐에 따라 영국과 스페인 사이의 무역 수지에 크게 영향을 행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장가 잘 가서 여럿 목숨 살려낸 격이죠. 1600년대부터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북아메리카로 이주합니다. 새로운 땅에 대한 희망과 의욕이 넘쳤던 사람들, 그 중에서도 약 100년간 영국에서만 70만 명이 이주했는데, 과연 이 초기 이민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상식적으로 태어나고 자라온 땅을 벗어난다는 것, 이것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전혀 득이 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정치적 억압을 피해서 종교적 자유를 찾아서 뭐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먹고 살기 힘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었죠. 1620년과 1635년 사이의 영국은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농사는 흉년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죠. 게다가 산업혁명으로 섬유 산업이 각광받으니 당시 지주들은 농장을 폐쇄하고 약물을 만들기 위해 양을 길러댑니다. 일자리를 잃은 지주들 갈 곳은 어디죠? 바로 신대륙이었죠. 일자리를 잃은 농부들 갈 곳은 어디죠? 바로 신대륙이었던 거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가장 가난한 섬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인들이 정착민 중 75%를 차지했고 1650년과 1780년 사이 이주한 유럽인들 가운데 약 절반 이상이 노예들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버지니아 카제트 판매 광고글을 보겠습니다. 지금 막 도착한 139명의 남자, 여자, 그리고 소년들, 대장장이들, 벽돌공들, 미장장이들, 제화공들, 유리공 1명, 재단사 1명, 인쇄공 1명, 재봉공 1명. 이들은 자신을 팔아 스스로 노예 상태가 된 잃을 것도 갈 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이들이 모여 만든 새로운 땅 미국은 어떤 과정을 통해 신생 국가가 되었는지, 프랑스인 크레브 콰르가 미국 독립전쟁이 한창이던 때 미국 농부의 편지라는 글을 작성합니다. 미국 사회 실상을 서간 형식으로 묘사한 이 글을 보면 미국화의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온 가난한 이주민들이 자신이 무일푼으로 살던 나라에 무슨 애착이 있을까요? 그 나라 말을 알고 자기처럼 가난한 친척 몇 명에 대한 애정이 그와 그 나라를 이어주는 유일한 끈입니다. 현재 그의 나라는 땅, 빵, 보호, 지위를 주는 곳입니다. 먹을 것을 주고 보호해 준다는 얘기죠. 빵이 있는 곳에 조국이 있다. 이것이 모든 이민자들의 기본 정신입니다. 먹을 것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이 미국에서는 각종 국적을 지닌 개인이 모여 하나의 새로운 인종으로 거듭납니다. 앞서 말했듯 다양한 계층, 부류, 인종이 모인 나라, 그게 바로 미국이란 겁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인종이 모인 나라가 미국인 거죠. 이들이 노동으로 거둬들이는 풍요로운 수확은 모든 이들의 식량이 되고 의복이 됩니다.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지켜주는 나라, 그게 미국이란 겁니다. 조금이라도 전제 군주나 유복한 신부, 강대한 영주에게 빼앗기는 일이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평등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이렇게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단 하나의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종교적 자유와 생존을 위해 자신의 운명을 걸고 가난과 질병과 맞선 사람들, 이들이 새로운 인종으로 거듭나 새로운 나라를 꿈꾸는 과정, 이것이 바로 신생국가 미국화의 모습입니다.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지난 시간 운명을 걸고 새로운 땅으로 건너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독립을 꿈꾸며 살아간 그들, 곧 눈앞에 새로운 나라가 펼쳐진데도 여전히 영국과의 관계가 두렵고 불안했던 식민지인들의 독립 과정 이야기, 통일 역사에서 길을 묻다, 우리가 몰랐던 미국 탄생 이야기 제5편, 그들은 여전히 독립을 원하지 않았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1차 대륙회의는 북아메리카 식민지 13개 중 12개 의회에 의해 임명된 대표 56명이 모인 회의죠. 1774년 9월 5일부터 10월 26일까지 약 2달에 걸쳐 열립니다. 그런데 참여하지 않은 곳, 바로 조지아라는 지역인데, 이곳은 당시 가장 늦게 만들어지고 규모도 가장 작은 식민지였고 영국의 눈치를 요리조리 살피던 상황이라 대표를 파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들은 왜 모였을까요? 바로 참을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영국 정부가 식민지를 통치하려고 만든 법들, 일명 참을 수 없는 법에 대해 다 같이 모여 뭔가 대응을 하고 싶었던 거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법들이 어떤 법들이냐? 먼저 보스턴 항구법. 기억하십니까? 보스턴차 사건으로 잔뜩 화가 난 영국이 보스턴 주민들을 응징하려고 제정된 법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 다음 매사추세츠 통치법. 이것도 매사추세츠의 자치령을 폐기하려고 만든 법이죠. 이외에도 재판권법, 병영법 등 영국은 1774년 식민지를 응징하기 위한 법들을 마구마구 만들어댔습니다. 그런데 뭉쳐야 사는데 이거 뭉쳐지지가 않냐. 각 식민지 대표단은 온건파와 급진파로 나눠 서로 경론을 벌입니다. 당시 대표적인 급진파였던 버지니아주 패트릭 켈리는 이미 식민지 정부는 해체된 것 아니냐, 새로운 통치 체제가 필요하다. 패트릭 켈리는 미국의 유명 정치가이자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독립 후에는 버지니아주에서 종교의 자유를 법률로 제정하는 데 힘썼는데,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가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반면에 온건파들은 참을 수 없는 법을 폐지하는 정도에서 타협하고자 했습니다. 그중 펜실베니아의 조셉 갤러웨이는 영국과 화해를 해야 합니다. 권위를 가진 미국의 회의체를 만들어서 영국이 함부로 정책 실행을 할 수 없도록 동의를 받으면 어떨까요? 각 주가 처한 영국과의 교역이나 관계 등에서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차 대륙회의는 두 가지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먼저 10월 20일 대륙 간 연대 결의를 결성합니다. 12월 1일부터 영국 제품을 보이콧하고 수출도 중지한다. 식민지 사이에 동맹 약관을 만들죠. 크고 작은 섬들이 많은 서인도 제도는 이 동맹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상품을 보이콧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래서 1775년 영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74년 대비 3%까지 떨어집니다. 각 식민지에는 모니터링 검사위원회도 만들어지면서 동맹 약관을 준수하는지 보았다는 얘긴데, 이쯤 되면 영국의 태도 조금은 유연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수출 중지 엄포와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1차 대륙회의가 남긴 두 번째 성과, 2차 대륙회의를 1775년 5월 10일부터 개최하기로 약속했다는 점입니다. 1차에 대표를 보낸 식민지 외에 퀘벡, 프린드 에드워드 섬, 노바, 스코샤, 조지아, 플로리다까지 더 많은 곳에 초대장을 보내 더 많은 연대가 결성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1774년 10월 제1차 대륙회의 당시만 해도 절대다수의 식민지 주민은 식민지와 영국 사이의 마찰이 잘 해결될 거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또 식민지는 영국에 대한 충성을 견지해야 한다고 선언도 했습니다.
국왕에게 식민지가 처음 이 땅에 이주했을 시기로 돌아간다면 평화와 조화는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들은 여전히 독립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2차 대륙회의는 1775년 5월 10일부터 1781년 3월 1일까지 열립니다. 꽤 오랜 시간 대륙회의가 진행되는 이유, 2차 대륙회의가 열리기 약 3주 전 1775년 4월 19일 렉싱턴 콩코드 전투로 이미 독립전쟁이 시작되었죠. 기간을 보니 거의 전쟁 기간 내내 대륙회의를 열었다는 거겠죠. 의장은 미국 독립전쟁의 시작이었던 보스턴에 있는 매사추세츠 출신의 존 핸콕이 맡습니다. 이제 모국이라기보다 강력해진 적, 영국과의 전쟁에 맞서 대륙회의는 13개 식민지 군사동맹의 결정 주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손발이 짝짝 맞았을까요? 협조도 잘 안되고 소통도 안되고 이래저래 힘든 3개월을 보냅니다. 그러나 곧 영국의 무기고를 점령하고 영국 장교를 추방하고 보스턴시에서 영국군을 포위하는 등 성과를 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1775년 6월 14일 식민지 군인 민병대가 결성되고 좌지 워싱턴 장군이 총지휘관에 임명이 되죠. 곧 대륙회의는 식민지가 무기를 들고 봉기할 논거와 필요성을 언급한 대의의 선언을 승인합니다. 물론 이때까지도 싸움은 했지만 오랜 전쟁에 다들 좋아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영국과의 화해를 시도하는 올리브가지 청원서를 보내보지만 당시 영국왕 조지 3세는 청원서의 수령을 거부합니다. 이렇게 나오신다면야 대륙회의는 프랑스에 공사를 파견하고 미국의 항구는 영국이 정한 항해법을 무시하고 개항을 하게 됩니다. 식민지 통치에 명백한 법적 권한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사 지명, 조약 체결, 군대 조직, 장군의 지명, 자본의 지출 등 한 국가의 정보 기능을 맡은 거나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영국의 태도를 보나 미국 독립전쟁의 상황을 보나 1776년 이제 대륙회의는 독립을 선언해야겠다고 마음먹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사람들은 독립을 망설이는 연방정부의 대의원에게 지침을 바꾸도록 촉구하고 독립을 승인하려 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자체를 교체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입니다. 그러자 5월 10일 적절한 정부가 없는 식민지는 그런 정부를 형성해야 한다 라고 권장하는 결의안이 통과됩니다. 그리고 5월 15일 존 애덤스가 조안한 급진적인 서문이 결의안에 추가되고 권한을 영국에서 얻는 식민지 정부가 영국의 지배에 대한 충성과 맹세를 포기하도록 조언합니다. 그리고 6월 7일 또 하나의 결의안, 리 결의안이 발표됩니다. 리처드 헨리는 영국의 식민지로 남아있는 이상은 어떤 유럽 국가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리 결의안이 7월 2일 통과되고 7월 4일 미국 독립선언이 채택된 후 8월 2일에 서명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많은 미국 식민지인들은 독립선언서가 발표된 후에도 여전히 타협을 통해 영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것을 기대했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여전히 독립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오랜 시간 식민지로 살았기에 모국이었던 영국을 떠나 독립된 나라로 살아간다는 것에 불안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수의 대중들은 여전히 미망에 휩싸여 안주하길 원했습니다. 결국 이 미망을 걷어낼 새로운 비전이 제시되어야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그들의 어렵고 어려웠던 독립 과정을 통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